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성악 선생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북한 평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때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스타가 되었는지, 왜 그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 했는지, 그리고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는 1985년부터 시작됩니다. 평양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배급도 제때 안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협동농장에서 일하셨고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항상 노래를 불렀어요. 밥하면서도 물 기르면서도 빨래하면서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으러 오기 시작했어요. 선이 저에는 목소리가 달라 평양 가면 스타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어머니는 그저 웃으셨지만 저는 진짜로 믿었습니다. 언젠가 큰 무대에 서는 제 모습을요. 그러다가 1999년 제가 14살 되던 해였어요. 국립예술단에서 전국 오디션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평양까지 가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고 떨어지면 창피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이게 아니면 평생 이 마을에서 못 벗어나요. 제발 한 번만. 어머니는 결국 허락하셨어요. 돼지 한 마리를 팔아서 교통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압도당했어요. 큰 건물들, 넓은 도로, 전차. 제가 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오디션장에는 저처럼 꿈을 안고 온 아이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다들 잘 불렀고 예뻤고 제 차례가 왔을 땐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어요. 그런데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심사위원들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보였어요. 그때 알았죠. 나 합격이구나 하고요. 김선희 동무 합격이네. 다음 주부터 평양예술학교에 입학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와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생이 바뀌는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 아니라 새장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예술학교 입학 첫날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드디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무대에 설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30분 안에 세면하고 운동장에 집합. 아침 식사는 10분. 그리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연습. 발레 연습을 하다가 발톱이 빠졌어요. 고음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목에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이 정도 고통도 못 참으면서 수령님을 위해 노래하겠다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배도 고팠어요. 하루 3끼 나왔지만 양이 적었죠. 밤에 몰래 다른 학생들 남은 밥을 먹다가 걸려서 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이걸 견뎌야 무대에 설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 저는 20살이 되었고 드디어 국립예술단의 주역 가수로 선발되었어요. 첫 공연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동강 극장 3,000명의 관객 앞에 섰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노래할 때의 그 전율. 나 드디어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북한에서 유명해졌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리고 길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아파트도 배정받았고 어머니께 돈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을 이룬 거죠. 하지만 유명해질수록 제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리허설을 할 때도 공연을 할 때도 심지어 숙소에서 쉴 때도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이부 요원들이었죠. 우리는 인민의 모범이어야 했거든요. 매주 일기를 검사받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전부 보고해야 했어요. 휴대전화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고 인터넷은 당연히 금지였습니다.
외국인과 대화하면 바로 보고해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스타였지만 새장 속 새였습니다. 화려한 깃털을 가졌지만 날 수 없는 새요. 그러다가 2008년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연이었어요. 우리 예술단이 해외 공연을 가는 건 큰일이었죠. 몇 달 전부터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절대 외국인과 개인적으로 대화하지 말 것, 자본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 공연 준비 중에 음향 감독 한 분이 다가왔어요. 한국계 중국인이었는데 박준호라는 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웃는 얼굴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네요. 이렇게 감동적인 공연은 처음입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경계했죠. 외국인과 친해지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3일간의 공연 기간 동안 우리는 몰래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그는 제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마지막 날 밤 그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면 진실을 아실 거예요. 조심해서 보세요. 저는 받아버렸어요. 평생 후회할 만큼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북한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USB를 숨겼어요. 속옷 속에 화장품 통 밑에.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니까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볼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 봤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노트북을 켰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제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없었고 거리는 밝았고 자동차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 가수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춤추고 있었어요. 제일 충격이었던 건 유튜브 댓글이었어요. 이 노래 듣고 위로받았어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팬들이 가수에게 자유롭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계였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리허설에서 위대한 수령님 가사를 부르다가 멈칫했어요. 이 노래가 진짜 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배급소에서 배급을 받을 때도 남한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다던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진실을. 위험한 줄 알면서도 시장에서 몰래 한국 드라마 DVD를 샀습니다. 겨울연가 대장금. 밤마다 이불 속에서 봤죠. 화면 속 사람들은 자유로웠어요. 사랑하고 꿈꾸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보위부원들이 불시에 방을 들이닥쳤어요. 김선희 동무 최근 사상이 해이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네. USB나 불법 매체 같은 거 본 적 있나?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닙니다. 저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할 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행히 그날은 넘어갔지만 그날 밤 바로 USB를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뿌리내렸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매일매일이 연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고 충성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죠. 2010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술단 전체가 소집되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갔는데 무대 위에 한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제 룸메이트였던 혜진 언니였어요. 죄목은 남조선 영화를 유포하고 시청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혜진 언니는 저처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봤던 거예요. 하지만 들켰고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총살당하는 걸. 총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혜진 언니는 28이었습니다. 제 나이보다 겨우 4살 많았을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제가 본 USB, 드라마 DVD. 언젠가 들키면 저도 혜진 언니처럼
그리고 2년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2012년 가을 고향에서 전보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저는 급히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폐렴이었어요. 제때 치료받았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었는데 시골에는 약도 없고 병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선이야, 넌 스타가 됐으니 괜찮아. 엄마는 내가 무대에 서는 거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단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스타였어요. 하지만 고향의 어머니는 제대로 된 약 한 알 못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모든 게. 그 후 1년. 저는 텅 빈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무대에 서도 노래를 해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죠. 그러던 2013년. 다시 중국 공연이 잡혔습니다. 상하이였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준호 씨. 5년 만이었어요. 선희 씨, 오랜만입니다. 몰라볼 뻔했어요.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5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탈출하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탈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유, 혜진 언니, 어머니,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 준호 씨는 말했어요. 48시간 후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세요. 제가 준비한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후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생각했어요. 도망치면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처벌받는 게 북한의 법이에요. 삼촌, 이모, 사촌 동생들 모두 제 때문에 지옥행이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언젠가 저도 혜진 언니처럼 될 거라고. 한순간의 실수로 의심받는 순간 끝이라고요.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공연 전날 밤 룸메이트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보이부에서 관찰하고 있대요. 중국에 올 때마다 언니 행동이 이상하다고. 조심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도망치지 않으면 돌아가서 체포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도망치기로. 2013년 10월 15일. 제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분장실에 앉아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1,500명의 관객이 박수를 쳤습니다. 화려한 조명, 붉은 드레스. 겉으로는 완벽한 스타였지만 속으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평생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혜진 언니에게, 그리고 세장 속에서 살아온 제 자신에게 마지막 노래를 바치듯이요. 내 고향의 푸른 하늘. 그리운 내 집.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관객들은 제가 조국을 그리워해서 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별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막이 내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다시는 이 무대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요.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옆에는 보이부원이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상하이의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들,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저는 시계를 계속 봤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기, 화장실이 급해서요. 잠깐만 세워주실 수 있나요? 보이부원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호텔까지 10분인데 못 참나? 제 손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급해요. 생리가. 버스가 멈췄어요. 제가 내렸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세단이 보였어요.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고 준호 씨가 창문 너머로 손짓했어요. 선희 씨, 빨리.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버스 안이 보였어요. 동료들이, 수진이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애의 놀란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스쳐 지나갔어요. 28년의 인생이. 하지만 저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속으로 외치고는 차에 뛰어올랐어요.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원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선희가 도망쳤다. 중국 공안에 연락해. 악몽 같았어요. 상하이 거리를 질주하는 차. 뒤따라오는 차량들. 준호 씨가 소리쳤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브로커 분이 운전대를 잡고 골목길로 급선회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미쳤나 봐요. 가족들이.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앞만 보세요.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 영사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망명 신청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뒤에서 들려왔어요. 뒤늦게 도착한 보위부원들의 고함이. 김선희, 당장 나와. 넌 끝장났어. 내 가족들도 다 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했어요. 자유를 얻는 대신 가족들을 지옥에 보낸 거였죠. 3개월간 한국 영사관에 머물렀어요. 북한이 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했죠. 그리고 2014년 1월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압도당했어요. 사람들, 불빛, 광고판들. 모든 게 너무 밝고 빠르고 시끄러웠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법을.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전화 쓰는 법. 28년을 살았는데 모든 걸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담당자가 말했어요. 김선희 씨,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자유. 제가 평생 꿈꿔온 것이었는데 막상 얻고 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편의점에 갔을 때 충격받았어요.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 저는 10분 동안 선택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 없었거든요. 주는 대로 받았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카페에 가면 메뉴가 너무 많아서 어리둥절했고, 은행에서 계좌 하나 만드는데 서류가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켰는데 북한 뉴스가 나왔어요. 예술단원 김선희의 배신 행위.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배신자 반역자로.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혜진 언니가 총살당하는 꿈. 그리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꿈. 미안해. 비명 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정신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탈북자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복합적으로.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스타였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어서 준호 씨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그는 말했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탈북 1년 만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노래를 시작하기로요. 처음에는 작은 탈북자 모임이었어요.
30명 정도 모인 조촐한 행사였죠. 무대에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김선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오늘은 제가 평생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치미스를 불렀어요. 김민기 선생님의 북한에서는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였죠. 긴밤 지새우고 얼룩진 창을 열면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관객들도 울고 있었어요. 같은 탈북자분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느꼈어요. 아, 나 다시 노래할 수 있구나. 공연이 끝나고 준호 씨가 무대로 달려왔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멋있었어요. 이게 진짜 당신의 목소리예요. 그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알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2016년 저는 준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딸이 태어났어요. 딸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거예요. 감시받지 않고 원하는 꿈을 꾸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밤마다 딸에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북한 노래가 아니라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요. 그리고 저는 성악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노래는 자유야.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는 거야. 아무도 너를 감시하지 않아.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족들 생각을 합니다. 매일요. 2014년 탈북 직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촌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이모는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제 죗값을 그들이 치르고 있는 거죠. 밤마다 생각해요. 제가 이기적이었나? 자유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건가? 이 죄책감은 평생 안고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언젠가 혜진 언니처럼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제 딸도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감시받고 자유 없이 새장 속 새처럼. 하지만 지금 제 딸은 자유롭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2019년 저는 처음으로 공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30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었어요. 무대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의 삶, 탈출, 그리고 자유의 의미.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울고 웃고 공감해 주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선희 씨,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왔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원하는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꿈을 꾸는 것. 북한에는 2,500만 명이 그런 자유 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하지만 어떤 이들은 잡혀서 끌려가죠. 저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올해로 탈북 11년째입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요. 제 딸은 지금 8살입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친구들과 놀고 꿈을 이야기해요. 엄마, 나 커서 선생님 될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무대 뒤에 눈물. 제 인생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에서는 울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제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자유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고 희망에 대한 감사요. 저는 더 이상 새장 속 새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봅니다. 자유롭게요. 그리고 오늘도 노래합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요.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예술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3만 4천 명 이상의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이와 같은 용기와 아픔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12만 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으며 탈북자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김선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합니다.